네, 청와대와 내각의 주요 인선이 추가로 발표됐죠. 파격 발탁 인사가 또 이어졌습니다. 자, 깜짝 인사도 이렇게 있었지만 경제부처와 검찰 쪽은 조직 안정을 먼저 고려했다. 이런 분석도 또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와이텐 해설위원과 함께 이번 인선의 배경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로 직접 이제 지명해서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세 번째 인사 키워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이제 언론에서도 해석하는데 파격이다. 예. 그리고 파격 속에서 조화를 이뤘다. 또 탕평.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파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외교 라인에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특보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고, 네. 그 중에서 또 그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던 또 정의용 TF 팀장을 임명을 한 것이 조화였다. 그리고 경제 라인 쪽에서도 보면은 국가 어떻게 보면은 저 장하성 교수를 정책실장으로 또 임명을 하고, 또 경제부총리에는 오랫동안 또 그 관료 생활을 했던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한 것이 또 조화를 이뤘다라는 부분들, 또 통합이라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제 통합 정부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측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후보의 또 경제 사령탑이었던 인물, 또 그 구정권에서 관료 생활을 했던 인물, 이런 식으로 다 그 섞어 쓴 것이 하나의 통합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파격 인사였지만 그 안에 다 조화가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파격과 조화, 균형, 그러니까 개혁성과 조직의 안정. 뭐 굳이 얘기하면 좀 약간 진보적인 측면과 보수적인 측면을 잘 이제 엮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교에 있어서 전문성이 그렇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까지 있었던 외교부 장관에 비해서. 왜냐하면 뭐 다자 외교 전문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인 대미, 대중, 북핵 이거에 대한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비외무고시 출신 최초의 여성 장관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외교부 내의 어떤 기득권을 좀 철폐하려는 그런 어떤 개혁적인 측면을 보입니다. 그러면 외교에 있어서 전문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의용 신임 안보실장 내정자가 안보실장이 그동안 군 출신이 해오던 안보실장탑의 외교 전문가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쪽 또 그다음에 문정인 교수, 그다음에 홍석현 전 회장을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함으로써 장관의 어떤 전문성의 부족을 그것으로 메꾸는 그런 측면이 있는 네. 것이고,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도 어떤 그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수로서의 성명성과 강성의 어떤 그런 이념적인 것들을 김동연이라는 정통 관료 출신은 경제부총리에 앉힘으로써 그 두 가지를 좀 조화시키려고 했다. 뭐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두 분이 평가를 해주시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 국정농단 그 재판 관련 속보인데요. 특검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네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징역 7년을 내려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문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인선 얘기로 돌아가서요. 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파격, 탕평, 그 안에서 또 조화를 둔 인사를 단행하면서 지금 청와대 기자들도 인선이 발표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이런 후문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영조 그 탕평책부터 히딩크식 인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장민정 앵커 리포트 보고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 발표를 두고 탕평 인사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영조의 탕평책에 비유되기까지 하는데 이 중용된 인사들의 면면 때문입니다. 대선 경쟁자부터 전임 정부, 다른 당 인재까지 고루 등용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코드 인사, 줄 세우기식 인사와는 분명 달라 보입니다. 김동연 후보자는 MB맨으로 분류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금융비서관과 국정과제 비서관을 지냈고요. 박근혜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중계審판자집의 소년
과장에서 출발해서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분으로서 누구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안철수의 정책 멘토로 꼽힙니다. 18대 대선 때 안철수 캠프에서 활동했고 안전 후보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소장을 지냈습니다. 문 대통령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지만 새 정부의 인사 스타일과 문 대통령의 삼고 초려에 감동해 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인연이 깊은 인물입니다. 2006년부터 유엔 고등판무관실에서 근무하며 반 전 총장의 당선을 측면 지원했고요. 재임 기간에 호흡도 맞췄죠. 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경제공약 구상을 도와서 박근혜의 경제교사로 불렸습니다. 필요하면은 전임 정부의 인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서 이제 외교 라인을 좀 이렇게 흡수를 하고요. 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또 장하성 교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책산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탕평 인사를 하는 걸 또 이렇게 모아보니까 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떤 신문에서는 뭐 안, 박, 반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안의 남자와 반의 여자와 또 박의 남자를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근데 단순히 뭐 이 탕평을 위해서 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 또는 뭐 라이벌의 어떤 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뭐 굳이 뺏어 썼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힘으로써 대통령 본인이 어떤 던지고 싶은 메시지와 그 사람의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이 좀 매칭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고르다 보니 상대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것을 굳이 나는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 굳이 안철수 캠프에 이랬던 사람 한번 찾아봐. 예. 반기문 총장 사람 한번 찾아봐. 이건 아니었을 거고. 찾다 보니 나왔는데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이라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갖다 데려다가 임명을 하자. 뭐 이런 기조로 간 거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바른정당의 이해운 의원이 너무 잘해서 좀 무섭기까지 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도 인사를 극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 그동안에 고민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것이 인사 과정에서 보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라이벌로 뛰었던 박지원 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면은 정말 박수 쳐주고 싶다. 또 깜짝깜짝 놀랄 묘수를 계속 찾아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데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견제하는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은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한 인사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묘수를 정말 잘 찾아내는 그런 그 묘수들을 좀 보여주는데 특히 강경화 특보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여성 30% 시작 강요 30% 하겠다. 그거로도 적임이고 그렇지만은 여성 강요를 임명하는데 이렇게 형식상 구색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외교장관이라는 이 막중한 자리에서 여성을 핵심 요직에 앉히는 그런 아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하는 그런 인사를 했다는 것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쭉 했던 것이 괜한 구호가 아니었다. 아주 구체화되는 하나하나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한 분씩 띄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장하성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이제 입각 요청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사를 해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이번에 정책실장을 수락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뭐 삼고초려는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출범을 하면 어느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다 하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일주일 동안 언론 보도 자 종합해보면 장하성이라는 이름이 나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캠프 출신이 아니라 안철수 캠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도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싫다 그러고선 안철수 캠프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마 지난 총선 때도 호남에서 새로운 인물을 발탁할 때 항상 이름이 나옵니다. 집안 자체가 호남의 영문가 집안 출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도 그 문재인 당시 전 대표가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했는데 그걸 고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은 직접 전해서 삼고 초력 끝에 장하성 실장이 오케이 했다는 건데 장하성 실장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인사를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 네. 그래서 김상조 교수 같은 사람을 공정거래위원장에 앉히는 걸 보고 그럼 내가 출사를 해서 이 자리를 맡아도 허수아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구현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받아들였다는 건데 어쨌든 뭐 이것도 성공적인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지금 김태현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이 얘기를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개인적 깊은 인연이 없습니다. 이번에 직접 전화를 하셨는데 도저히 뭐 그럴 상황 개인적으로 아니었고요. 최근에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이루어진 인사들을 보면서 좀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감동 먹었습니다. 정말 이 정부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일을 이루어내겠다 하는 의지가 있구나. 그것이 사실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차마 더 이상 뭐라 말씀 못 드리고 마지막에 와서 마음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공직 진출에는 요지부동이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인선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들을 수 있는데 장하성 정책실장 집안이 새삼 또 화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나가 장하진 교수죠. 전 장관이었죠. 여성부 장관이었죠. 그 참여정부 시절에 당시에 그 한명숙 장관 후임으로 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한명숙 총리 시절에 장관을 지냈었고 그리고 장하성 실장의 사촌형이 형이죠.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그리고 장하준 교수의 아버님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장제식 전 장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천재 집안이고 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아주 그냥 대단한 관직에서는 집안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장관급만 4명 나왔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또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그렇죠.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독립운동 하셨다는 것이고 호남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호남에서 명문가로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 뭔가 세피를 수혈을 할 때 항상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 장하정 전 지금 신임 정책실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출사용하지 않다가 이번 정부에 와서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아마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있습니다. 본인이 학자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학자로서 논문과 저서를 통해서 발표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정부 안에서 또는 뭐 정치권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 어떤 학자적 소신들을 정책으로 구현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본인이 맞는다. 이 시대의 흐름과 정부의 기조가 본인의 어떤 소신들을 정책으로 구현시키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학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정책적인 소신과 현실 정치와 정책에서 정책 시장을 맡았을 때 내걸 수 있는 정책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장하성 신임 정책실장이 빨리 캐치를 하고 본인의 소신을 현실적으로 잘 구현시켰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이 학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소신을 100% 만약에 밀어붙인다고 하게 되면 그건 굉장한 어떤 불협화음이나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실전에서는 좀 전략이 수 필요하겠군요. 어쨌든 장하성 신임 정책실장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자식 자랑, 돈 자랑, 집안 자랑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보도도 또 나왔더라고요. 자, 장하성 정책실장에 앞서서 우리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또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이제 공통적으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재벌 저격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장하성 정책실장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소액주주 운동을 어떻게 보면 시작한 그런 인물이고 그뿐만 아니라 또 삼성전자 주주총회장에서 13시간 동안 그렇게 이제 소액주주 그 계열사
문제를 부당거래 문제를 성토한 적도 있었고 또 장하성 펀드라는 것을 예. 그 본인이 이렇게 주가 돼서 만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연구실에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주 지배 구조를 한번 개편해보는 현실에도 한번 참여해보는 그런 이제 실험도 했던 그 분인데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더불어서 상당하게 그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에 선봉에 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 개혁에 투톱을 이룰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보더라도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그 아주 개혁적인 교수들이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정우 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김병준 교수라든지 성경용 교수 같은 분들이 많이 했었죠. 물론 MB 시절에 보면은 그 윤진식 전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관료 출신이 많이 했던 건 사실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런 아주 개혁적인 경제 개혁의 그 사령탑을 정책실장에는 그 자리에는 아주 개혁적인 교수들을 발탁하는 그런 그 교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개혁을 실천해 나갈 경제부총리는 안정적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그 오랜 관료 출신을 지낸 김동연 총장을 기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현실 경제 정책으로 나타날 때는 그 좀 보수적인 그런 입장도 정책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견제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성향의 학자하고 전통 관료의 조합 좀 낯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말씀하신 대로 잘 조화를 이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한 방향으로 가서는 사실 물이 좀 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료 출신만 써서는 개혁적인 것들이 안 되고 그리고 개혁적인 진보적인 교수들만 해서는 사실 교수 출신들이 이렇게 관계가 성공한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학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책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이다라는 이 생각과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것은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안정적인 측면에서 교수 출신의 정책실장과 그리고 관료 출신의 경제부총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정책의 어떤 조화를 이루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저는 뭐 적합한 구상이라고 보고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우려를 표명할 수도 있어요. 과연 두 사람이 맞겠느냐.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 아닐까? 정책실장과 그 경제부총리가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꼭 그걸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이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장점으로 꼽는 것이 뭐냐면 업무 조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하고 국무조정실장하면서 여러 정책 사안들을 조정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저기 그 신임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어떤 코워크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 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양력을 보면 재밌는 게 속된 말로 모피아 출신이 아닙니다. 그 재무부 출신, 재정경제원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처 출신입니다. 예산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걸고 있는 첫 번째 공약이 일자리 81만 개입니다. 공공 일자리요. 그건 반드시 국가 재정의 투입, 예산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동연 신임 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예산 전문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81만 개라든지 수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경제 정책들이 뭐 제이노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협화음보다는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잘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이렇게 내정을 하면서 밝혔던 큰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앞서 이제 녹취에도 나왔지만은 어렸을 때 아주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판잣집 소년 가장으로 그렇습니다. 출발을 해서 행시를 붙고 지금 부총리까지 오는 입지전적인 고졸 신화의 뭐 상징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던데 서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실제로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그 김동연 내정자가 비전 2030이라는 것을 그 만드는데 개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장기 복지 로드맵이죠. 여기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개념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한 뭐 그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민적인 아픔을 경제부총리가 경제 그 수장이 너무나 잘 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가 강한 추진력이 있다.
있다라는 점, 또 하나는 안정적인 관리 능력이 있다. 이 세 네. 가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그 소개를 했는데 이런 점들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하게 개혁이라는 그런 이상은 청와대에서 그 밀고 나갈 테니까 현장에서 관리는 좀 안정적으로 해달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 어제 또 한 명 주목되는 분이 이제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여기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거고요. 여기 부위원장에 김광두 교수를 임명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뭐 본인은 아니다라고 뭐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예. 외부에서는 다 맞다고 보죠. 네. 사실은 뭐 그 2007년에서도 줄푸세 공약도 뭐 이분이 입안을 했다고 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박근혜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당시 후보에게 이거 유승민 후보가 당시에 관여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공약 그 공약 만든 사람 문 후보님 캠프에 가 계십니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맞는데 그런데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사실 중용을 받지 못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김광두 교수가 여러 어떤 언론에 기고한 칼럼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뭐 그것이 뭐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의 어떤 경제 책사로 영입이 됐었고 이번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겼는데 아마 이것은 정말 이거야말로 탕평 인사라는 전 차원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아까 다른 인사들은 능력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은 굳이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측면이라면 이건 아마 저는 탕평 인사라는 그든 코드가 가장 높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것이 물론 대통령이 어떻게 운영하기 나름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이라든지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 집행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는 소위 말해서 실권 있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나 전문성 이거보다는 탕평 인사,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정교사를 했던 사람, 즉 보수적인 색채가 있던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도 내가 껴안겠다는 어제 그 탕평 얘기도 인사가 직접 대통령이 그렇죠. 했습니다. 예.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보수의 목소리도 좀 경청하겠다. 자,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고요. 어제 인사의 가장 파격은 아무래도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파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다면은 네. 우리 그 외교장관으로는 첫 번째 그 여성 장관이 나타나는 거고요. 거기다가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다라는 점. 예. 물론 이제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분이 이제 윤영관 전 장관이 계시긴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그 외시 출신이 아닌 장관이 있다는 점. 외교부가 그 순혈주의가 굉장히 강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 못지않게 외교부도 예. 굉장히 순혈주의가 강하죠. 그 윤영관 전 장관이면 지금 윤병찬 국민소통수석의 형입니다. 그렇군요.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첫 번째 외교장관으로 윤영관 당시 서울대 교수가 임명이 됐었는데 예. 그 외교부 개혁을 추진하다가 한 1년 정도밖에 수행을 못했죠. 그때는 뭐 청와대 참모와의 갈등도 있었고 외교부 내외에 자주파, 동맹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그 갈등을 아주 잘 조정하지 못한 그런 점들 때문에 1년 만에 낙마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여성이고 비외무고시 출신인 물론 외교부에 잠깐 몸을 닿긴 했습니다만은 강경화 신임 장관을 이렇게 후보자로 내정한 것이 강경화 장관도 마찬가지로 외교부를 개혁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제들을 어느 정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은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성을 발탁했고 비외무고시 출신이라는 점도 일단 눈에 띄지만 이분이 이제 북핵이라던가 또 그 대미, 4강 네, 그렇죠. 외교, 네. 대중, 대미 여기에는 경험이 없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발탁을 했단 말이죠. 예. 이게 사실은 아까 이제 장하성 실장이나 뭐 이렇게 발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일단 기대 반은 앵커도 지적하셨듯이 첫 번째 여성 출신이고 그다음에 비외무고시 출신이다. 그 얘기는 외교부에 뿌리 박혀 있는 순혈주의, 기득권 이것을 한번 깨보겠다라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문제는 가서 잘 외교부를 통솔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순전히 이건 정말 강경화 신임 장관 후보자의 어떤 능력에 따른 건데 왜냐하면
다자외교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다자외교 전문가라는 얘기는 좋게 표현하면 내가 유엔에서 10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각종 일을 많이 해봤다는 거지만 뒤집어 보면 미국, 중국, 북핵이라는 지금 한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에 대한 경험은 이제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과연 외교부 장관에서 지금 엄중한 이 외교 상황을 뚫어 나갈 만한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이 있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모두에서 잠시 언급해드렸듯이 안보실장이 군 출신이 아니라 정통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실장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특보, 대통령의 외교 특보에 문정인 교수, 참여정부 때부터 크게 외교 라인에 관여했던 분입니다. 햇볕 정책의 또 전도사로 불리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 이번에도 미국 특사 다녀오셨듯이 미국 쪽에 굉장히 인맥이 있는 분입니다. 이 큰 거물급 두 사람이 대통령의 외교 특보고 그리고 안보실장에는 외교 전문가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 강경화 신임 외교장관 후보자는 잘못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허수아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보다는 안보실장이나 외교특보와 외교정책 쪽을 직접 관할하고 외교부 장관은 그 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역할에 그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해냐는 것은 이건 정말 순전히 강경화 신임 장관 후보자의 능력인 건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외교 안보 라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팀처럼 지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안보실장에서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군 출신이 아니라 이제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전 대사가 낙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의 이런 안보 문제는 외교로 푸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정부하고 좀 반대 정책을 택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안보실장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장수, 김관진 이렇게 군 출신 인사들이 주로 이렇게 차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군에 대한 비중이 높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국가안보실장을 놓고 그 군 출신을 할 것이냐, 안보를 전통적인 강조하는 군 출신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외교 쪽을 강조할 것이냐라고 끝까지 고심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결국 선택은 정의용 TF 팀장을 선택하는 거로 했는데 이런 그 문제점들은 이제 추후 인사로 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외교 차관 인사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 국가안보실의 1차장, 2차장 인사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추측컨대 1차장 인사는 아무래도 군 출신 인사로 하지 않을까. 거기에는 국방개혁이라든가 추가 인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군 문제들을 주로 안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그 문제니까 군 출신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2차장은 구제 외교안보 수석 자리니까 거기에는 지금도 보면 통일 쪽 관련된 분들이 없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일 쪽 업무에 정통한 분들이 북한 문제 정통한 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국 구상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휴가를 쓰고 있는데 또 어떤 그 인선을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할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인사 발표에서는 또 이례적인 모습이 한 가지 눈에 띄었는데요. 먼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의 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본인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라고 저희하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전학을 온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또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한 일이고요. 저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청문 과정에서 내가 미리 이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서 그럴까요? 청와대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발표를 안 하는데요. 아마 제가 기억에 인사청문회가 DJ 정부 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지금 5병째인가요? 인사 발표하면서 저희가 내정했던 후보자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밝힌 건 아마 이번에 최초 아닐까 싶은데 뭐 청와대 생각은 그런 거겠죠. 뭐 투명성이라는 측면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야당의 공세들은 이제 미리 좀 선제적으로 막아보겠다.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야당 쪽에서 그거를 사실은 빌미를 잡고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세를 펴기가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거든요. 이런 하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캐치를 했지만 그렇지만 최초의 여성 외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국민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이제 조현옥 인사수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받았을 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같은 야당에서 그거 큰 흠이니까 외교부 장관 절대 안 돼라고 청문회에서 강한 공세를 펴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 외에 다른 것들, 정말 언론 검증이라든지 야당의 검증 과정에서 다른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이 두 가지 문제만 가지고 야당이 신임 장관 후보자를 반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실 그 이중 국적이나 위장 전입 이거는 그 나중에 야당 검증, 언론 검증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국적 그 따로 취득했던 문제는 숨길 수도 없는 문제고요. 만약에 그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딸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 문제가 됐으면은 병역을 면탈하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결부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문제가 좀 달랐을 겁니다. 병역까지는 좀 결부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역 의무가 없는 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야당도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결정적인 하자로 잘못으로 이렇게 몰고 가기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으로 그 장관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임명 투표를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여야가 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만 채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큰 이렇게 걸림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스스로 인사 원칙을 무너뜨렸다.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자, 바른정당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탕평 인사라기보다는 파격 인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파격을 하면 좀 새롭게 뭐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어떤 이런 기대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기존 조직이라든지 또 기존의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양날에 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내용을 보면서 능력과 지역, 성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인사로 평가합니다. 다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자녀의 미국 국적, 위장 전입 문제를 알면서도 지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했던 5대 비리 관련자 원천 배제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이중 국적 문제와 또 위장 전입 문제와는 별개로 과연 이 국면에서 북핵에 관한 전문가인지 육자회담이나 양자 외교를 다룰 수 있는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 비교적 뭐 인선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내놨는데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청문회를 우리가 할 때마다 보지만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런 얘기 하다가 사실은 저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들어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렇습니다. 그 가장 핵심은 장관 정도 되면은 어떻게 그 운영을 할 것인지, 특히 외교장관이라면은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겁니다. 하지만은 그 지금까지 뭐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강경화 후보자가 그런 경험이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강경화 후보자의 다자 외교의 경험들, 유엔에서의 고위직의 경험들을 어떻게 현실 그 외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아마 그 인사청문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 그 인사청문회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가장 문턱을 넘기 힘들어 보이는 후보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만약에 나와 있는 내정자들 후보자들 중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사람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내정자가 아닐까 싶어요. 김희수 재판관이 사실은 통진당 때 유일하게 혼자 그
소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던 분이기 때문에 야당,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청문회도 공격이 있을 거고, 심지어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국민의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당장 나는 오늘 만약에 투표하면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 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됩니다. 굉장히 난관이 예상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저는 청문회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또 검찰 인사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단행을 했는데요. 지금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인선이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으로 사실 기수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깨졌는데 이거 다시 좀 안정적으로 돌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채찍과 당근이라고 그래야 될지 냉온탕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 뜨악했다가 어휴 하고 뜨악했다가 어휴 하고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는 거죠. 중간에 있었던 분들이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요. 굉장히 물음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앙지검장의 윤석열 지검장 오늘 이제 취임을 했다고 하는데 연수원 23기이기 때문에 기수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당장 오늘 윤석열 지검장 출근할 때 앞서 영접했던 차장들이 1, 2, 3, 4자 전부 다 연수원 선배입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옳든 그르든 검찰의 문화는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검 차장하고 그 신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인선을 했습니다. 이금노 차관이라든지 봉욱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 하에서도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해도 무방할 정도의 정치색이 없고 굉장히 승승장구를 해왔던 무난한 인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법무부의 넘버 2 그리고 검찰의 넘버 2를 앉혀서 어느 정도 조직의 안정화를 가져오겠다라는 거는 이 윤석열 진임지검장이라는 파격 인사로 인해서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내가 막겠다.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검찰을 채찍과 당근 두 가지를 사용해서 통솔을 하겠다는 어떤 대통령의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역시 비법조인 또는 비검찰 출신이 올 거라고 예상되는 법무부 장관과 신임 총장이죠. 네. 법무부 장관과 신임 총장 인선이 어떻게 될지 진짜 관심이긴 한데요. 아마 이번에 정통 검찰 출신을 차장과 차관 넘버 2로 앉힌 걸로 봐서 조직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굉장히 파격적인 카드가 올 가능성. 그렇죠. 법무부 장관은 법조인이 아는 외부에서 올 가능성, 그리고 총장은 검찰 출신이긴 하겠으나 내부 승진이 아니라 외부에 지금 변호사로서 한참 동안 나가 계셨던 분이 다시 컴백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봅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그런 전례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얼마나 인사가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법무부의 비검찰화,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에는 비법조인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 요번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추가 인선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 지시기 5호인가요? 지시가 내려졌는데 이번에는 4대강입니다. 이제 수술대 위에 올라간 거죠. 그렇죠. 이제 4대강에 대해서 이제 뭐 4대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찬반이 좀 거세게 대립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녹조가 심하기 때문에 보를 상시 개방을 하겠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 4대강 사업이 급하게 추진된 배경이 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정책 감사를 하겠다. 이전까지 있었던 감사는 좀 졸속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책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이 관계 하에서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가
혹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거든요. 예.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 MB 정부를 겨냥한 건 아니다. 선을 예. 그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렇죠. 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일단 오늘 김동연 수석도 그건 절대 아니야. 우리는 정책 감사까지만 할 거야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정책 감사 과정에서 만약에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4대강 관련된 수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번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4대강 시공했던 건설회사라든지 그 감리회사라든지 설계회사들이 많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미 수사를 한번 했다는 거죠. 예. 한번 스캔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무리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이거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탕평 인사한다고 하고 소통한다고 협치한다고 하고 보수도 껴안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적폐청산 그거 하려는 거 아니야? 보복하려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취임 열흘인데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고 기대하는 여론이 80%가 넘습니다. 네. 이 좋은 흐름 속에서 굳이 전 정권 것을 끄집어서 칼을 들이밀어서 보수층의 일부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그런 무리한 수사를 하겠느냐.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사항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보 시절부터의 공약사항일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들이 어떻게 보면 이 4대강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고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금방 뒤집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이 오늘 발표된 걸 보면은 수질 관리 차원하고 그리고 물 관리 차원, 수량 관리 차원에 왜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다 해보겠다. 네. 왜 이렇게 중요한 그 엄청난 국책 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집행 과정도 이렇게 형편없이 진행되는지를 다 따져보겠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가 자칫 전국 불안의 향후 전국 불안의 뇌관으로 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이게 MB 색깔 지우기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소지도 다분히 있고요. 아무리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등을 돌리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조심 다뤄야 될 사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교훈 차원에서 이제 백서도 발간한다 했는데 만약에 감사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드러난다면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뭐 감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 정책 과정, 집행 과정에서 미숙했다는 처벌을 못 합니다. 공무원의 불법은 처벌해도 공무원의 무능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다 해서 바로잡고 반성하고 반면교사를 삼는 것은 저도 뭐 적극적인 찬성인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전 정권 사정이라는 어떤 수사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네. 하다가 보니까 정말 예입니다. 뭐 전 정권 핵심 실세한테 돈이 들어간 것이 보였다. 그러면 수사 안 할 수가 없겠죠. 정말 그런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예.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뭔가의 먼지 털기식의 수사로 이어지는 것. 그것은 사실은 조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그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정책 결정이나 정책 집행 과정에 관여했던 고위직 공무원들은 아마 지금 상당히 그 공직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직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봐야 예.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사로 이어질 경우에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고 또 남아있는 공무원들 징계시효도 지났을 수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한계들은 틀림없이 있을 텐데 네. 그래도 그동안 감사가 3차례 진행됐지만은 2번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진행됐고 한 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행됐으니까 그래도 보수 정권 시절에서만 감사가 진행됐다. 그래서 한 번은 진보 정권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네. 그런 판단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오늘 보도 가운데 4대강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 국정 플랜 보고서를 입수해서 그 보도한 언론들이 있는데요. 이 지금 4대강뿐 아니라 전교조 합법화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지금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여론조사 출구조사 나오고 나서 처음 당에 가서 한 얘기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이제 당청 관계, 그러니까 당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많이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문건에 그 얘기가 나왔으면 정말 청와대의 어떤 정책에도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외부에서 볼 수는 있는데 이것도 아까 4대강과 조금 결은 다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교조 합법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떤 보수와 진보에 굉장히 대립하는 이 측면에 있는 것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좋은 흐름에서 무리하게 정교조 합법화를 시도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2위 후보와 표 차이는 많이 났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득표는 40%입니다. 그럼 60%의 국민은 어쨌든 수치상으로만 보면 당시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4년, 5년 본인이 어떤 국정 운영 동력의 그립과 확 쥐고 가기 위해서는 그 60%를 지금 본인의 우군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작업이다. 그 와중에서 탕평, 균형 인사, 협치, 야당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데 야당과 보수 측이 반대할 것이 뻔한 전교조 합법화의 문제를 지금 집권 2년차 들고 나오겠느냐. 네. 이건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 정규조 합법화까지는 저는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한 상황입니다. 지난 그 노무현 정부 예. 시절에 보면은 이른바 이제 4대 개혁이라고 했고 보수 단체에서는 4대 악법이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라든가 사업법 개정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그 당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의 동력이 떨어진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대립시키는 그런 정책은 취하지 않을 거다라도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동력이 받고 탄력이 받았 이후에는 그것을 다시 이렇게 접근하는 그거는 좀 차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취임 초기부터 정교조 합법화 문제 가지고 이렇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10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지금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휴가, 하루짜리 휴가를 냈어요. 근데 휴가도 지금 온전히 보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또 휴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오늘 내일 휴가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 참석했다가 올라오십니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1시간인가 2시간 있다가 북에서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또 뭐 NSC를 긴급 소집하고 아직은 뭐 서울로 오시지 않고 양산에서 휴가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뭐 대통령의 휴가가 사실은 우리 정서는 이렇게 익숙한 건 아니죠. 여름에 이렇게 일주일 정도 다녀오시는 걸로 익숙해 있죠. 그렇죠. 그것만 익숙하지 중간중간 휴가 가는 거 익숙하지는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휴가 다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나겠지만 미국에서는 골프도 많이 칩니다. 고급 리조트도 쉽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 쉬어야 된다. 대통령이 쉴 때 쉬고 잘 쉬고 리프레시를 해야 그래야 그다음에 국정을 좀 더 원활하게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휴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어쨌든 이게 지금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후보부터 대선부터 시작해서 취임하자마자 승리하고 취임하자마자 계속 쉬지도 못하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휴식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관심 있는 거는 이틀 휴식 이후에 첫 번째 공식 행사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그 메시지를 아마 양산에서 가다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자연스럽게 참가를 해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소통 행보 때문에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저에 가서도 사진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양산 고향 양산 집에 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영을 나왔고 또 대통령도 환영 나온 분들과 이렇게 또 같이 셀카 찍는데 동참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애완견하고 돌보는 그런 그 사진도 이렇게 나왔는데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행사에 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청와대에서 경호상 이후로 대통령의 외부 행사는 공개를 안 합니다. 일정은 잘 공개를 안 하는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8주기에 반드시 참석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청와대 경호실에도 에서도 그런 경호상의 문제
불구하고 내일 행사에 추모식에 참석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네.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추모식에 이어서 기념식에 이어서 이번 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벌어지는 내일 행사에 상당히 감회가 새로울 것이고요.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추도사를 어떤 추도사가 나올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의상, 커피, 반려견까지 다 화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낡은 구두 사진인데요. 이게 좀 사연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저 구두가 굉장히 오래 신은 구두인데 예. 상표가 잘 나오진 않지만 그 상표를 보면 처음 보는 상표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그렇고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상표입니다. 구두 자체가 낡은 것도 낡은 거지만 그 상표가 조금 독특하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장애인 단체에서 만든 신발이라고 예. 하는데 대통령이 명품 구두도 아니고 장애인 단체에서 만든 구두를 저가의 구두를 굉장히 저렇게 낡을 때까지 오래 신고 있다. 이 점이 사실 그 네티즌들이 조금 감동을 받은 거고 그래서 이제 저 사진들이 어제 그 SNS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보도까지 된 거죠.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그 취임 후에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아이돌급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런 말이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이 열리고요. 또 반면에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첫 정식 재판인 거죠.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예. 날짜가? 예. 그 내일 첫 재판인데 이제 내일 첫 재판이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이미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모든 공소 사실 부인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내일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지, 증거 신청, 앞으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첫 번째 재판인데, 그리고 향후 일정을 잡을 거고요. 문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동시에 예. 나왔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일종의 뭐 관음증 뭐 이렇게 뭐 폄훼해서 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 뭐 한 여성이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인 시절, 대통령 시절에도 패션 정치라는 말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본인이 어떤 자리에 무슨 옷을 입고 어떤 머리를 하고 감으로써 본인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물론 구치소기 때문에 머리도 한정돼 있고 옷도 한정돼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일 과연 수의를 입을 것인가 아니면 사복을 입을 것인가. 사복을 입는다고 하게 되면 기존의 그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들어갈 때 그 입었던 그 파란색 옷, 그 남색 옷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옷을 반입해다 입을 예. 것인지. 머리는 올린 머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건데 그러면 하나를 묶을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한나라당 대표 시절 때 잠깐 했었던 그 단발머리를 할 것인지 뭐 어떤 보도 보니까 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쓴다고 하는데 안경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지지층 또는 반대하는 층의 어떤 반응들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단식을 한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구치소 내에서 식사도 많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예. 알려져 있는데 과연 살 빠졌으면 어느 정도 빠졌을지 네. 그리고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소와 과거와 같은 모습일지 그런 모습들도 정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으로는 지금 세 번째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쓰는 그렇죠. 건데 역시 417호 대법정에 지금 쓰게 되고요. 피고인석에는 지금 최순실 씨 그리고 지금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민 롯데회장도 같이 네. 내일 서는 거죠. 내일 그 사건의 이제 피고인이 3명입니다. 아까 피고인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제 예. 검찰의 공소 제기하는 순서대로 피고인 순서가 있는데 피고인 1위 박근혜, 2 최서원, 3 신동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는 자료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판사 쪽에 맨 안쪽에 앉고 그 옆에 변호인 앉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씨 앉고 변호인 앉고 신동민 회장 변호인 이렇게 앉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관심이 있는 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조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네. 법정 내에서는 가운데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눈은 마주칠 수 있겠으나 얘기는 할 수 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보도를 나오는 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다른 피고들과 같이 호송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제 이송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 화면 보시면 한쪽 방에서 문 열고 옆 방에서 이렇게 교도관들이 팔 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구속된 피고인들 대기하는 장소인데 거기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대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 방 내에서 혹시 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갈 가능성, 그 얘기란 것이 무슨 뭐 사건에 관한 얘기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안부를 묻거나 그런 얘기가 오갈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죠. 사실 제일 관심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에서 만남.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일 재판부가 아마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법정 모습을 아마 언론에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1995년이죠.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같이 법정에서 나란히 섰던 장면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기억 대사를 해보면은 두 전직 대통령이 손을 잡는 모습이 잠깐 포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일은 그 아무래도 오랜 직이라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뭐 손을 잡는다든가 그런 장면들은 연출되지는 않을 거고요. 같은 법정에 서더라도 서로 외면하고 그 최순실 씨는 특히 고개를 숙이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오후쯤이면 이제 공개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또 하나 지금 최순실 씨 뇌물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이 부분을 이제 재판부는 병합해서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반대를 해왔는데요.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를 했었고 이미 승부이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당시에 재판부 입장은 아니 그러면 한 번 했던 증인들을 전부 다 불러서 다시 하겠다는 거냐? 그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기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 검토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공판 준비기일에서의 어떤 재판장의 의도라든지 지금 흘러가는 흐름들을 봤을 때 최순실 씨와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병합해서 이대로 그냥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뭐 증인도 다 같고요. 공소 사실도 그렇죠. 같고. 증인도 같고 공소전도 같기 때문에 그 증인에 대해서 증언에 대해서 심증을 갖는 재판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최순실 씨가 신청했던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비슷한 곳에 묻고 그 증인이 비슷한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의 심증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아마 그대로 병합해서 진행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했었던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높은 형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거보다 저보다도 아마 김태현 변호사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께서 그럼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뇌물, 직접 돈을 받은 뇌물이 아니라 직권, 권리행사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그렇게 크게 예를 들어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중형으로 처벌받는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형행위하지만 7년을 구형했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한 번 2분의 1 장량 감경한다 하더라도 3년 6개월 그러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구형량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부 다 유죄가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문영표 장관은 이번 1심에서 집행유예 석방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굉장히 강하게 세게 구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다른 피고인들 최순실 씨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안정범 전 수석이라 해도 굉장히 강한 구형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유추해 보건데. 그렇죠. 구형은 검찰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 사실이 전부 다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하는 구형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주영 부회장도 그 뇌물이 전부 다 유죄로 인정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높은 구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특검 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 특검하고 검찰 공조 훨씬 더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지겠죠. 그렇게 봐야지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관심이 되는 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부족했던 특검 과정에서 부족했던 수사 부분들 예를 들어서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다시 그 칼을 빼들 것인가 네. 이 부분에 지금 다들 그 관심이 아주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지검장이 해왔던 궤적들을 보면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내일 오전 10시죠. 3개의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국민들의 관심 벌써 그쪽으로 옮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